안녕하세요. 연희쌤입니다. 제가 8월 10일에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 제가 실수로 녹화 버튼을 놓쳐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교육대학원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들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이거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진로별로 교육대학원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두 번째는 전공별 교육대학원의 특징, 세 번째는 자소서 면접 준비 방법, 네 번째는 자유로운 Q&A에 대한 답으로 구성했습니다. 이거를 각 번호마다 한 챕터씩 나누어서 10분씩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진로별로 대학원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길을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게 국공립학교 교사가 되는 되는 이제 진로입니다.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가 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기업의 취직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려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자기개발이나 창업 같은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공립교사 학교 교사가 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고려하는 것이 논문을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두 번째는 임용고시 준비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용고시 준비반이 잘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1순위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는 사실 스터디보다도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논문까지 써야 되지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논문을 써야만 졸업이 되는 곳이 있고, 비논문은 뭐 연구 계획서나 졸업 시험 또는 한 학기를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 학교입니다. 당연히 비논문 과정이 있는 것을 선택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요. 물론 이제 뭐 연구 사례 보고서를 써야 되거나 뭐 영어 점수를 필요로 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논문 쓰는 과정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논문이 생각보다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고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박사 과정에 진학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논문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논문을 꼭 써야만 된다, 논문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교수님 성향을 좀 살펴보세요. 교수님이 스트레스 없이 논문을 잘 이렇게 패스를 시켜주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까탈스럽게 하시는 분인지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나 선배들한테 정보를 얻으면 좋아요. 좀 편안하게 졸업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네임밸류가 중요하고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이제 계신지를 봐야 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인턴 자리를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게 취업으로 이어진다거나 중요한 경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취업 자리를 추천해주거나 인맥 등을 활용해서 이제 서류상으로 추천서를 써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교수님을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크게 상담심리학과랑 유아교육학과만 제가 이제 써보았는데요. 이 두 학과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서 이렇게 했고, 사실은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하셔서 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아니라 뭐 그냥 지역사회 심리상담사로 취직을 하거나 또는 개인 병원이나 이제 대형 병원에 상담사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반 대학원에 있는 상담 심리학과를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육학과랑 커리큘럼이 좀 다릅니다. 수련 과정이 조금 많이 빠져 있어요. 대학원은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상담은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임상이라든지, 병원 사례 같은 거는 접촉하기가 힘들고, 일반 대학원에 가야 이제 뭐 수련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다면 교육대학원 말고 일반 대학원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유아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육진흥원이나 유아교육정책연구소에 취업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럴 때에는 똑같이 일반 대학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깊이가 많이 다르고 뭐 선배들의 영향도 있고요. 물론 교수진이 뭐 이제 또는 학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별로다라는 게 아니고요. 특성상 연구비를 따오거나 이제 정책을 이제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대학원이 좀 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장이랑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간 대학원은요. 과제나 또는 이제 논문의 난이도도 그렇게 꼼꼼하게 막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구나 내 전공 분야를 심층적으로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가고 싶은 연구소에 이제 꼭 필수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 봐야 돼요. 가끔은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유아교사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취득하는 것을 이제 해야겠죠. 자, 세 번째로는 그냥 자기계발 목표, 이제 상담소를 개업하거나 학원을 차리거나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크게 4가지 정도를 고려하면 좋은데요. 연구 분야와 교수님을 한번 같이 가장 처음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 내 분야에 내가 꼭 필요한 정보인지를 보시고 또 교수님이 연구하는 분야가 내가 알고 싶은, 내가 탐구하고 싶은 분야인지 한번 봐주세요. 또 최근 논문을 읽어보면 좋은데요. 최근 논문은 5년 이내에 작성하신 논문을 말합니다. 교수님들도 계속 생각이 변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또 연구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지, 또 졸업생들은 어디에서 취업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트워크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그냥 보자면 교과 과목 교대원에는 현직 교사들이 많고요. 뭐 영어 교육과 수학 교육과 같은 곳은 근데 교육공학이나 인적자원개발학과, 다문화 교육 등 이런 곳에는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뭐 개업 목적을 가진 게 아닐까? 나만 자기 개발로 왔나? 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또 직장도 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은 창업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할 거야 라는 분들도 직장 병행하면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녁 6시 30분에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거보다 늦게 끝날 경우에는 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양해해 줄 수 있는지 전화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일단 입학을 하고 난 다음 그 담당 과목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2교시, 2교시가 8시에 시작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수업만 찾아서 들어서 졸업 요건을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학교에 자주 가야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면요. 자기계발이나 이제 상담소 개업 등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대학원에 가도 무리가 없고 그렇지 않고 내가 풀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교수님이나 연구 분야를 잘 따져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전공별로 교육대학원을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상담심리학과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또 교대원 폐시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골라야 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 연고대, 고려대는요, 사실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학과를 막론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합격을 합니다. 3점 중반 이상의 이제 GPA를 가지신 분들, 또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점수가 높은 분들이 유리하고요. 또 이제 학부 연구생이나 학술대회 봉사, 세미나 참석 등으로 연구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졸업 논문도 주제가 내가 지원하려는 전공과 비슷하다면 굉장히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또 졸업 논문 작성 이제 과정에서 조금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자소서에 녹여서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부 성적은 아주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요. 2점 후반대나 3점 초반대라도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연구 경험이나 졸업 논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또는 면접에서 이걸 잘 어필했기 때문에 합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세 개의 학교 중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그걸 우열을 가리자면 아무래도 서울대는 가장 어렵습니다. 전공 시험도 있고 또 자소서도 굉장히 길게 자세히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려대학교가 좀 선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는 교과 교육학과들이 많고 이제 학부에서부터 교육학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이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이런 전통이 있어서 고려대학이 좀 더 선호되고 연세대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부는 없고요. 학부에는 이제 교육학과 하나만 있고 교육대학원에 이제 교육심리나 철학이나 통계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교과목 학과는 없어요. 영어교육과나 수학교육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조금 열려있는 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초유의 이제 인기 학과인 상담심리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특별 전형이랑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헷갈리시는데 지원자들이 헷갈리는데 상담심리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말하는 거죠. 교육대학원은 무조건 특별과 일반이 나누어져 있어요. 또는 일반 전형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 모집 요강을 보시면 돼요. 특별 전형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일반 전형은 없어도 괜찮은 그런 전형입니다. 전공 과목을 몇 학점 이상 들었으면은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걸 증명만 하면 학점 은행제든 학위 과정이든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학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원 전에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한 38학점 정도만 이제 이수를 하면 응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랑 아주대가 인기가 많습니다. 임용고시 특화 학교라고 해서요. 임용고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또는 선후배 멘토링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특징은 이제 전공 때 전공 문제가 깊이 있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전공을 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지방대거나 학점은행제거나 이런 사람들도 전공 실력이 있으면 국민대, 아주대를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듣기로는 국민대, 아주대는 임용고시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면접 말고 인성 면접이 강조되는 학교도 있는데요. 한양대랑 숙명여대가 그렇습니다. 숙명여대는 성적이 50%, 면접 50%로 선발하기 때문에 성적이 보통 4.0 이상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면 좋은 전략이 되겠죠. 내가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데 학점은 좋아. 그러면 숙명여대가 적합하겠죠. 그리고 뭐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가 졸업이 좀 수월하다고 하고요. 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공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성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문항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실천적 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문항이 들어있는데 그 문항에 답하면서 인성 면접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아마 면접에서는 전공만 물어보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교대원 폐지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성 과정을 축소한다는 것인데요. 비교과 과목은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 심리는 계속 뽑는다는 거예요. 이제 실기 과목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뭐 국어교사, 수학교사 이런 교사들은 점점 줄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된 건 없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0년도에 이렇게 이제 대학 역량을 진단 평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A, B, C, D 등급이 있죠. 이 중에서 A, B 등급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데 C, D, E가 나오면 다릅니다. C, D는 양성 정원을 감축해야 되고요. 즉 교용 자격증을 배부하는 인원을 줄여야 되고 E가 나오면 폐지를 해야 돼요. 근데 보면 양성 과정에서 꽤 많은 학교들이 지금 감축을 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음 연도 21년도에 이제 다시 한번 본 건데 요거는 그 전해 했기 때문에 별로 이제 나오지 않은 거고 수치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 거는 전문대학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유아교육과의 양성 과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과 실기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453명을 전체적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감축 규모도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역량 진단 결과를 잘 받은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티어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서 좋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좀 몇 개를 이제 정하셔서 이제 지원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제가 이거는 탑재를 해드릴게요. 이 보고서는 탑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24년, 25년 딱 2번의 정도 기회가 남았습니다. 26년에 폐지한다는 건 아닌데 일부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24, 25년에 합격하면은 깔끔하고 좋겠죠. 근데 대학원은 3월 입학은 많이 뽑는데 9월 입학은 뽑지 않는 것도 있고 인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특히나 양성 과정의 인원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2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가을에 준비하는 거 그리고 내년 가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지될까 적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남은 기회에는 다 지원을 많이 해보고 열심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자소서와 학업 계획서인데요. 3부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자소서와 면접 준비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풀 버전으로 설명하려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히 개요 정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소서를 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임박해서 쓰려고 하면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내용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2주 전부터는 또는 여유가 있으면 한 달 전부터 내가 조금씩 생각을 해두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을 써야지라고 이제 써놓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제 마인드맵으로 자기 경험을 나열해보고 내가 해당 전공과 비슷한 또는 유사성을 가진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감 기한 일주일이나 3일 정도 남기고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은 뭐 운동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생각이 잘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요를 먼저 짠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려야 써져요.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써지는 이제 성격의 글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인 첨삭은 나중에 받아주세요. 자소서 작성이 끝난 후에 뭐 언니나 친구나 부모님한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미리 전부터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서 오히려 못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소서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써본 다음에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이제 뭐 책으로 내가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찾아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맞춤법 교정이나 줄임말이나 속어를 쓰지 않는다든지 너무 길게 정확하게 쓰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반복해서 계속 수정해 주세요. 반복할 때마다 더 완성도가 높은 자소서가 됩니다. 서울대는 조금 일찍 준비해주세요. 10월 초에 원서 접수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죠. 전공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타전공이나 낮은 학점 걱정을 하지 마세요. 타전공 낮은 학점일수록 이제 자소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경험이나 열정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소서에 제가 비록 학점은 낮지만 이런 말 쓰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걸 들춰낼 필요 없고요. 내가 학점은 낮지만 내가 점수 잘 받은 과목, 내가 어떨 때 뭐 장학금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장학금 받았던 뭐 과정 이런 거를 좀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면접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면접에서 내가 물어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만큼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쓰고 싶으면 조사를 하셔서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사실 자소서를 쓴 다음에 고민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소서를 이제 복습하는 것이 면접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꼬리 질문을 물어보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외에는요, 이제 심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나 카페나 이런 데서 기출문제를 구하셔서 답변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주대나 국민대 같이 전공 질문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은 전공 질문을 또 찾아서 이제 봐야겠죠. 아니면 개론서에서 보고 내가 문제를 뽑아서 만들어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답변을 만들 때 30초 내로 할 수 있게 좀 짧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할 말이 1분이 있어도 먼저 30초를 말한 다음에 말할 내용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추가 질문이나 꼬리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셨을 때 답할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쏟아내버리면 말할 게 없고 당황하게 돼서 면접을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리고 면접 상황에서는 교수님 반응에 신경을 꺼주세요. 일부러 짓궂게 하거나 아니면 원래 불친절한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미워서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나한테 잘 반응해주고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데만 집중해주시는 멘탈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두 가지식으로 대답해야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문장이 가장 핵심이 되도록
말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핵심 문장, 근거 1, 2, 3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연습하기 좋은 방법은 촬영입니다. 내가 말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면요. 반복되는 습관이나 뭐 표정이나 목소리 크기나 습관적인 어떤 손동작 이런 것도 고칠 수가 있어요. 사실 한 3번 정도만 해봐도 금방 고치게 됩니다.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8월에는 뭘 해야 될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자소서 작성을 시작하세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리고 마인드맵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그러니까 브랜치를 많이 내셔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사소하게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알바했던 거, 뭐 내가 지나가다가 행인을 뭐 이렇게 세워줬던 거,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봉사활동, 이런 것도 다 써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혹시 내가 좀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또는 내가 좋은 멘토를 만나지 않았었던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지? 좀 잘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각나지 않던 게 내일 생각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소재를 다 적어보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학교 탐색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4-5개로 추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상향권, 안정권, 뭐 하향 이렇게 1개, 2개, 2개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한 10개 이상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4-5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어떤 자소서 양식 또 이제 뭐 전공 면접이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좀 유사하게 묶어서 준비 과정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공 공부인데요. 서울대에는 필기시험이 있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면접이 계획되어 있는 학교도 개론서를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가끔 기출문제를 풀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일단 개론서를 몇 번, 한 3번 이상은 읽고 내가 목차를 정리하고 목차에서 뽑은 것들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기출을 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 점수인데요. 필수 영어 점수가 이제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름이니까 이때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데 교육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을 말고 교육대학원은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를 제외하고요. 또는 혹시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대1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진학 3단부터 자소서 면접, 그리고 그 학업 계획서까지 모두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전자책 2권과 3개월 이상 팔로우업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줌 미팅을 4번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자유롭게 카톡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슈퍼 얼리버드는 이미 마감이 됐고, 얼리버드도 2자리 정도 남아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모두 15에서 10% 할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보시고 저한테 말씀 주신 분들은 25% 할인된 가격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하는 방법과 그런 거는 제가 또 문서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4번째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응답을 내용을 몇 개 적어두긴 했는데 다 적어놓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 점수 질문을 하셨는데요. 영어 점수가
있으면 내세요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영어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영어가 내가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 2주? 금방 2주 정도만 좀 공부하면 80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서류를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뭐 3개월 이상 공부해야 된다. 또는 지금 보면 600점, 700점대밖에 안 나와요 하는 분들은 그냥 과감히 내지 않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전공 공부나 자소서 면접에 시간을 쏟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데 거리를 우선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학교 퀄리티를 우선시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임용고시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 걸 계획하고 있다면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 A 등급, B 등급 받은 대학들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AP 대학에 지원을 하시고 또는 국립 거점 대학이 있어요. 거점 대학은 좀 규모도 있고 없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 데를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충북대나 충남대나 이런 각 도에 하나씩 우리나라에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상담 심리학과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냐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권상만 교수님 책으로 주로 이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3번 정도 보고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한번 암기해서 말해보고 하는 것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합격 수기에 올라온 기출문제나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왜 권상만 교수님 책을 이제 추천하느냐면은, 이 분의 책을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경쟁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도전해도 될까요? 임용고시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TO가 줄어서 경쟁도 심한데 내가 하는 게 맞을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자소서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가장 많은 건 50대였었고요. 또 40대도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물론 임용고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계속 떨어지고 상황상 뭐 아이들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 하면 기간제 교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경력이 없어서 채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달짜리, 2달짜리를 먼저 이제 해보면 직급차에서 하면 나중엔 좀 더 기간제 자리를 구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것도 이제 서울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도 해서 50대가 넘으면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계속 쭉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제나 또 특히 상담교사는 많이들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기타 항목, 자소서 기타 항목에는 뭐를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거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쓰셔도 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했다면, 뭐 공모전이나 봉사활동이나 뭐 멘토링 이런 걸 했던 거를 쓰셔도 됩니다. 또 졸업 논문 어떤 거 썼는지, 동아리는 어떤 거 했는지 쓰시면 됩니다.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타에는. 하지만 쭉 나열하기보다는 그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소양을 길렀는지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나의 인생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를 써야 돼요. 사실만 나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쓴다면 내가 이 외에 자격증을 이걸 땄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 이런 걸 꼭 같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간호학과나 이제 문헌정보학과나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교사 자격증에 대해서는요, 본인들이 아마 더 잘 알겠지만 얘는 이제 좀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학원을 가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간호대학이나 또는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교직 이수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호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문헌정보학과도 이제 교직 이수나 또는 공주대만 있는데 문헌정보 교육과를 졸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서 전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꼭 취득한 사람이 영양교사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교육대학원을 지원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질문을 진행할게요. 다른 것들은 저 이제 카톡이나 메일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모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웨비나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